자, 심화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74페이지. 뭐가 나오죠? 여기 농지 이용에 관한 게 나오는데, 농지 이용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대리경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걸 그 농업인이 직접 농사 안 짓는다? 다른 사람 보고 대신 농사 짓겠다? 대리 운전만 있는 게 아니라 대리 경작 제도라는 것도 있단다. 요거하고, 농사를 자기가 져야 되는데 일정한 사역에서 못 지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 사용임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제도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는 대리 경작 제도하고 임대차 제도에 관한 요 두 가지가 농지 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심심찮게 시험 문제 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죠. 첫 번째, 농지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휴농지. 유휴가 뭐죠?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농지. 이게 유휴농지야. 그 유휴농지에 대하여 일정 경우 그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사 지어야 될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농사 안 짓고 있는 유휴농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보고 대신 가서 농사져라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거, 이걸 대리경작자 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유휴농지라는 게 거기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심화학습에서 이때 유휴농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지를 놀리고 있는 건 그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죠? 자, 농사를 계속 지면서 거름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엔 알고건 안 나오고 쭉저기만 농사 짓는 결과가 되죠. 그럼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뭐라죠?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거름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사람의 몸에서 배출된 걸 퍼다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온 걸 배출한 걸 퍼다가 거기 볏짚단 같죠? 볏짚 같은 거, 벼 이렇게 다 탈곡하고 남은 그 볏짚, 거기다가 그걸 갖다 들이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모아놓고 거기다 부어놓고 거기다 쭉 이제 겨울철에 거기다가 이런 비닐로 같은 거로 덮어놓거나 그러죠. 그러면 겨울에 가까이 보면 거기서 발효가 되느라고 그 연기가, 즉 그게 속에서 열이 나면서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지 또는 2년 동안 그걸 푹 썩프죠. 그게 거름이 된 거죠. 그걸 봄철이 되면 농사 질 때 논이나 밭에다가 갖다 그걸 뿌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많이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독성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어린 그 새싹을 갖다 심어버리면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흔히 타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커멓게 변색이 돼가지고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거름을 많이 줬을 때는 당장 농사를 짓지 않고 올해는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거름만 그냥 그 논밭에다 쭉 뿌려놓으면 햇빛을 받으면서 그게 또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흙하고 중화가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거름이 되죠. 그 다음 연도부터 농사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력, 땅의 힘,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의 힘을 증진,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 농사 짓지 말자. 그것이 바로 유휴농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농지입니다. 또 그런 일정한 사유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않는 거, 이거는 괜찮아. 근데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농지를 그냥 놀린다. 자, 그림으로 올해는 아직 그 그림을 안 그렸었는데 여기다 그리자. 자, 어디에 농경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입체적으로 보면 그런 농경지 펼쳐져 있죠. 근데 여기 뭐 있단다?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근데 여기에 농업인이 원래는 지가 농사졌는데 농지 소유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더냐? 소주만 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 짓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 농지가 이 농지인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이걸 방치하고 소주만 마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와서 물어봤더니 마누라가 도망갔답니다.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마누라도 지긋지긋하다고 날 못하겠다고 그냥 도시에 나가서 차라리 식당 가서 생활하지 농사를 못 짓겠다 해서 마누라가 도망갔답니다. 그럼 남편 혼자 농사 지려고 보니까 이건 좀 깝깝하죠. 면적은 넓은데 혼자 지키는, 에라 마누라도 없겠다, 열받는다, 소주나 마시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분만 농사를 안 져버리면 나머지는 다 농사를 졌는데 여기는 이제 다 벼를 심었어. 이렇게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지켰는데 이분만 여기다 농사를 안 져버리면 문제되는 게 뭐죠? 거기는 뭐만 자란다? 여기는 피만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벼 말고 훨씬 더
더 크게 자라면서 벼의 양분을 뺏어가는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가 자라죠. 그러면 이 피가 그 농경지에서만 자라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피는 또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농경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농경지로 다 사방으로 다 결국 뭐 날린다? 피 튀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농경지에도 피를 자라게 하면 이 사람은 농사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농경지를 다 망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할하면은 시장 수구청장이 이 농사를 져야 될 농업인이나 또는 그 임차인한테 농지의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한테 야 네가 농사를 안 짐으로써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너 농사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마누라가 도망갔는데 내가 농사질 의욕이 없어서 안 져? 라고 이 사람이 안 짓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우수구청장이 누굴 지정한다? 이 농사를 대신 질 수 있는 여기다 대리경자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농사져야 될 사람이 유유농지를 농경지로 농사를 안 짓고 놀리고 있을 때 대리경자를 지정합니다. 그때 대리경자자 지정 요건 맨 밑에 나오죠. 제1차적으로는 누굴 지정합니까?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지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농경지도 농사 짓기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농지까지 농사질 여력이 없거든? 나 못해? 다른 이 농업인, 농업법인들이 농사를 못 짓겠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누구를 대리경자자로 지정한다? 그게 575페이지 위에 2차적 대리경자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 지정한다?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나 그 밖에 경작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들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두 번째, 그 사람들을 지정할 수 없으면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또는 경작을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을 2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대리경자자 지정하는 절차. 그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죠. 자, 지정 예고. 대리경자자를 지정하려면 먼저 그 농지 소유자와 임차권자한테 야, 네가 농사 안 지면 다른 사람 지정하겠다? 라고 지정을 예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끕니다. 마음대로 하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대리경자자를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뭐라고 하죠?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는요. 마누라가 도망가가지고 농사 안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쭉정이만 나와가지고 저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려고 저기다 거름을 주려고 내가 농사 안 짓고 있는 거지. 이거 마누라하고 관계없습니다. 즉 정당한 대리경작을 이제 지가 농사를 안 짓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소명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그때 농지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우수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시장우수청 이 신청 들어온 걸 검토하죠. 그러고서 며칠 내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건 대리경자 지정 안 하겠다. 아니면 네 말은 일리가 없어. 그러니까 대리경자 지정하겠어. 라는 걸 며칠 내에 통보한다.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대리경자자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때 대리경자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을 합니다.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1년만 죽어라고 거름 주고 농사 졌더니 그만하라 하면 그동안 그거 헛고생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최소 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을 때만 3년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이때 대리경자자가 대신 농사져 가지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 수확량, 수확한 곡물 다 누구 거냐 얘기입니다. 그 대리경자자가 다 갖는다? 너무 욕심이 많죠. 그렇다고 그중에 일부는 시장수구청에 갖다 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줄까? 대리경자자가 수확한 수확량의 100분의 10, 10%야. 100분의 10. 이건 누가 준다? 원래 농지 소유자 또는 그 임차권자에게 갖다 줘야 된다는 거. 그때 10%를 갖다 주잖아. 이걸 뭐라 부른다? 11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소득의 10%는 하나님 거라고 해서 갖다 주죠? 그게 바로 11조잖아. 바로 이 농지 대리경작한 사람은 그 수확량의 11조를 누구한테 갖다 준다?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갖다 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안 받아. 싫어.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갖다 지가 다 가지면 될까? 안 됩니다. 그때는 공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건 공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대리경자자 지정한 걸 기간 만료에 따라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3년 하고 정했는데 3년 기간이 다 끝나가다 보니까 소유자가 뭐 하고 싶어? 아니야, 이제 내가 직접 농사 짓고 싶어. 그러면 대리경자 기간 만료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운수구청장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3개월 후에는 저 대리경작자 기간이 끝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내가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시장운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그걸 알려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신청을 받은 시장운수구청장은 그때 이제 그 현재 대리경작자한테 야, 3개월 후에부터는 지가 주인이 농사 짓다니까 이제 당신은 그만하셔도 돼. 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기간 만료 전에 해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리경작을 만료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리경작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해지 신청을 하면 그때는 당연히 그 대리경작하는 사람 해지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대리경작자를 지적했더니 이 새끼도 주인하고 그 농지 소유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앉아있네. 농사짓다. 게을리할 때는 그때는 중간에라도 해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11조 있었죠. 안 바치고 지가 혼자 다 먹었다. 그때도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에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자기 지정 해지를 지가 안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중간에도 해지할 수 있다. 그건 중간 해지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거. 두 번째, 임대차 제도로 들어갑니다. 자, 농지는요, 옛날부터 소장농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가 지주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장농, 이런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습니다. 또 하나, 이 소장농은요, 이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야, 1년에 쌀 10가마니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먹어라. 지주하고 소장농하고 그런 정도의 계약이지, 구두 계약이지, 전통적인 관리에 의한 계약이지 서면 계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자 있죠? 그 임차권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만큼 농지에서도 임차권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농지법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자기가 농사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 사용대가 가능한 경우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577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 578페이지까지 대리경작이 가능한 경우, 임대 사용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본다면 578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6번, 이것도 표시해 두도록 합니다. 6번,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임오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 내 농지입니다. 자격농지는 분명히 소유농지를 전제로 한다 해서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자격농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8개월은 뭐하고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대신 농사져라 라고 빌려주고 8개월 이내선 나머지 4개월은 내가 농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뭐를 한단다? 배추를 심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습니다. 그럼 가을 배추는 한 6월 달에 심어요. 그럼 6월 달에 가을 배추를 심고 언제까지? 10월 달까지는 내가 배추 심고선 그 배추 이제 김장 배추 다 뽑고 나면 그다음부터 거기다 뭐 심는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보리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한 11월 달 그 시때 파종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 한 5월 달에 수확을 하니까 그래서 1년 중에 반은 일부 기간은 내가 직접 농사 짓고 일부 기간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모작 2번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한 거죠. 그때 8개월 이내에서 임차 농지를 빌려주는 것,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은 원칙은 3년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8개월까지만 단기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게 바로 6번 사유라는 거, 그거 하나만 표시해놓고 이제 그 다음 밑에 계약의 방법과 대항력하고 나있죠. 그럼 임대차 계약이나 사유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다? 문서로 하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사유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예, 서면 계약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두 계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서면 계약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쓴 걸 가지고 그 임차인이 그걸 들고 어딜 찾아간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서 요걸 갖다 주고 여기다가 뭡니까? 확인 도장 찍어 달랍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 도장 받는 거와 똑같이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언제부터 그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 농지에 대한 인도받으면 그 다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3자에 대한 효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그 주인이 뭘 요구하죠?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농사 져놓고선 그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임대료를 안 내버릴까 역정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5천만 원을 요구하고 1년에 농사 질 때마다 100만 원씩만 내랍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보증금에 연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 5천만 원 보증금을 걸어놨는데 문제는 나중에 주인이 이 5천만 원을 안 주고 이 농지에다 저당권을 다른 사람 거 설정하거나 해서 처분해버리거나 그러버리면 5천만 원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뭐죠?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씩 지급받으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 그 농지 수익자에게 5천만 원 보증금을 줬습니다. 그걸 뭐 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이제 임차료로다 이제 보증금으로 낸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 농지에 다른 저당권 같은 건 설정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구청장한테 확인도장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이거 별도로 임차권 등기 안 해도 그 5천만 원 된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의 권리가 등기한 사람들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제 이 농지 소유자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서 그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저당권보다도 누구 권리가 우선한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 쓰고 확인도장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임차인 이 사람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권리야. 그런데도 이 사람의 권리가 우선하고 거기다 저당권 설정한 그 돈 빌려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1순위가 아니고 그 사람은 2순위로 내려앉는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아까 자격농지를 이모작으로 해서 8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사용대차 하는 건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년 임대차 기간을 아주 정하지 않냐거나 3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 또 하나, 다만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이나 그 밑에 578페이지 맨 밑에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아까 뭐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농지에 갔다 가서 그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빌려주는 이런 농지였었죠. 자,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그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니야. 임대인이 이런 사유로 질병이나 징집 등으로 인해서 쥐가 농사를 지금 못 짓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 질병이나 징집이나 취약으로 겨는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에 침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그런 데 들어갔다. 농업원이 청산 중인 경우. 자, 이럴 때는 뭐가 가능하단다? 그때는 지가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러면 이때는 3년으로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3년 미만으로 그런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기간이 1년이래. 그럼 1년 동안은 내가 농사 못 지니까 그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사람으로 농사짓게 한다. 그때는 3년으로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1년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때 임차인도 이 1년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단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그렇게 마음이 맞으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사유는 임대인에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라는 얘기야. 그래서 임대인이 군대 간다고 예상하죠. 그럼 현재 군대는 21개월이거든요. 병으로 가면. 그럼 21개월 동안 나 군대 갔다 올 동안만 네가 농사 짓고 그때 너한테 네가 농사 짓고 너한테 임대로 사유도 임대로 받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21개월만 정해도 되지 꼭 3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묵시적 갱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조건 변경에 관한 아무런 말이 없어서 야 그만하자 아니면 또 조건을 더 임대료 내라 이런 말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본다?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봅니다. 언제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보는 겁니다. 또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 양수인은 뭐죠?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그 주인이 이 농지를 팔고 떠났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농지주인으로 들어왔죠. 그럼 이 양수인이야, 이 사람이. 새로 농지를 취득한 이 사람은 종전 농지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쓴 계약서 있죠? 이걸 자동 승계해버립니다. 그 조건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전임자가 썼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게 바로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쓰라고 이 농지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농지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게 계약서를 썼다면 그 농지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 계약서 쓴 그 내용들은 다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그건 효력이 없다라는 거. 이걸 편면적 항행백규라고 하죠. 또 국유재산법에 따른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해서는 위 03부터 0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됐죠. 다시 말하면 국공유 농지에 대해서는 국유지, 공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뭘 적용한다? 임차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냐?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왜 이거 임차권자 보호하는 걸 굳이 적용하지 않을 때냐? 아주 싸가지 없는 규정입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농지 보전에 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지 보전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농지를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죠? 농사만 짓는 땅으로 이용하면 농지 보전이 되죠. 그게 바로 뭐로 쓴단다? 바로 농업진흥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사만 짓는 땅으로 쓰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서 농지를 보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농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농사 짓던 농지를 요번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농지 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농지 전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농지 전용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걸 제한하는 거. 농지 전용 하려면 허가받아라, 신고하라, 협의하라. 타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땐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라.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자들에겐 농지를 없애버리는 것만큼 그 남은 농지나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내놔라.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내놔라 등등. 농지를 전용하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 이것도 농지를 보전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보전하는 방법은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농지 전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 이것이 농지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중간대빵 시, 도지사가 지정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자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근데 어디다 지정할까? 지정 대상이죠. 예, 아무래도 농지는요 개발되는 땅이 아니잖아. 그 보전하는 시골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녹관농자,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족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 있죠?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은요 특별시와 광역시는 같이 붙어 다녀. 그래서 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광역시장도 당연히 행사했었습니다. 이제까지 공법이 다 그렇게 왔었어. 여기까지. 근데 마지막 농지법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 뭐 지정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고 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걸 뭐라 한다? 다 끝날 무렵에 갈라진 데서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황혼이혼이 발생했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자,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이 중에 농업진흥구역은 뭐 하는 데죠? 바로 여기에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이런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집단화 영농이라고 표현해. 집단화 영농이 이루어지는 이런 데는 농업진흥구역이고, 저 상류 지역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류 있는 이 지역은 여기는 뭐로 정한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이때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쳐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 본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농업지역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뭐를 위해서 한다?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농업보호구역은 왜 정하죠? 농업진흥구역에 용수원 확보,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 어디가 해귀잔이 더 심할까? 농업진흥구역이 더 개발하기가 힘들까요? 농업보호구역이 더 힘들까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농업보호구역이래요. 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존을 위해서 라고 했으니까 농업보호구역이 더 해귀잔이 심할 것 같아.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왜?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바둑 판명으로 만들어준 농경지입니다. 농사만 지으란 얘기입니다. 다른 짓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잘해봤자 여기에 탈곡기 같은 거 뭐 저장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그 여변초 같은 거 그거 보관하는 그런 창고 같은 거 그런 거나 가끔 있을까? 다른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건 엄두도 못 나게 하는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고 반면에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과 관계가 없는 건축물들은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업보호구역은 훨씬 더 해귀잔이 심하고 농업보호구역은 해귀잔이 더 약하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결론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해귀잔이 심한 데서 지을 수 있는 건 심하지 않은 데서는 당연히 지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서 짓는 건축물은 전부 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을 수 있다?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10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가정하자. 보호구역에서는 50개를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10개는 당연히 보호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호구역에서 50개 짓는 건 10개만 짓는 진흥구역에서는 지을 수 있다? 못 짓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 페이지 지정 절차. 시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만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두 군데야.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그때 그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승인 내주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어이 국장, 저 시도사가 나한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겠다고 승인 신청이 올라왔는데 그 지역이 녹지지역에 들어가 있네?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네? 그럼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언제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 국장 거기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냐?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이 없는데 그러면 승인을 내주면 되는 것이고 야 거기 그렇잖아도 이렇게 대규모로 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런 데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겠죠? 그때는 승인을 안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승인을 내줄 때는 그때는 국장과 먼저 협의를 거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해서는 아주 옛날에는 몇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587페이지 농지 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자. 농지 전용이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른 생식물 재배 이외에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그런 외의 용도로 쓴다면 이걸 뭐란다? 농지 전용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 짓고 있던 농경지에다가 농사 짓지 않은 다른 시설을 쓰겠다. 그러면 그게 농지 전용입니다. 근데 농지 전용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라? 농림축산식품부장한테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5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중에 4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 아까 제가 임야인데 산지전용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로 다 전용했죠? 그러면 그건 농지 그때는 그 땅을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습니다.
임야였는데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건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를 다른 거로 쓸 때는 농지 전용 허가지 농지가 아닌 걸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안 받는 겁니다. 바로 그 말. 4번도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 전용 허가 제한은 어떻게 첫 문제가 날듯날듯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났으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농지 전용 신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는 일부 경미한 농지 전용은 굳이 농림축산식품자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신고만 해도 된다. 그래서 허가는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신고는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이때 시장운수 쪽에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농지전용 신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589페이지 그 심화학습 속에 있는 것 중에서 1번. 그거는 여러 번 났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내는 문제가 이것도 내는데 이거 다 못 외워요. 그중에 1번만 외우자. 어디에서 농업진인지역 안에는 안 돼. 농업진인지역 밖에다가 설치하는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주택을 짓는답니다. 그때 두 번째 요건 그 무주택 세대주가 져야 되고 세 번째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로만 짓는다면 그건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그 주택을 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농업진인지역 밖에다 짓는다. 뭘 짓는다?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주택을 짓는다. 그때 누구만 질 수 있단다? 무주택 세대주가 질 수 있단다. 그때 무주택 세대주가 면적은 얼마까지 짓는다?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면 요거는 허가받고 짓는 게 아니라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농지전용 협의는 아까 제가 말했죠? 주무부 장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결국은 행정처인 자들이야. 이 자들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 장관과 협의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허가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옆 페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돼 있죠. 원래 농경지를 쓰고 있던 걸 농사 짓는 게 아닌 다른 용도로 다 당분간만 쓰자. 그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건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그것만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그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받은 자가 다른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 농지로 복구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썼다 다시 농지로 복구하기로 했잖아. 그럼 복구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염려해서 농지 복구 비용이라는 걸 예차게 할 수 있다라는 게 592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옆 페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라는 게 이번에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했다고 허가만 게 아니라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1번 썰매장, 지역 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여기가 뭐가 있었는데 농경지가 있는데 겨울철에 뭐 했죠? 거기다 물을 가둬가지고 썰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이제 사람들 거기다 들어와서 거기다 입장료를 받죠. 그럼 겨울에 농사짓도 못 치고 있는 땅에다가 입장료 받아가지고 썰매장으로 운영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만? 겨울 동안만. 일시적이야. 그래서 타용도로다 농사 짓지 않고 썰매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허가받는 게 아니라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만 할 수 있다. 또 지역 축제장이라는 게 주로 뭐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저 춘천 지역인가 거기 보면 겨울철에 그때 거기서 뭐 장도겠죠? 그거 저 빙어인가 뭔가 그거 낚시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빙어 낚시하는 거. 그 또는 이번에 보니까 무슨 물고기야 그거? 그 연어인가? 뭐 그런 것들 거기다 또 가둬놔가지고서 또 잡게 하잖아. 근데 사실은 원래 거기서 자라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길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그냥 다른 데서 길러가지고 갖다가 물속에다 넣어놓고선 그 며칠만 살았다가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건 이거는 동물학대 아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등 그런 축제 같은 걸 벌어지잖아. 그때 농경지에다가 뭐 할수 주차장 같은 거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 세울 공간이 없어. 그러면 농사 짓고 있던 농경지를 주차장으로 쓴다. 타용도 일시 사용하는 거죠. 이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지역 축제장으로 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쓸 때는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만 할 수 있다.
등등.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일부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건 수정표에 있는 걸 참고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런 걸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도 있단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에 전용 허가의 취소동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는 게 뭐가 나더냐. 다음 같은 1, 2, 3, 4, 5, 6, 7 이런 사유가 있으면 농지 전용 허가 내준 걸 뭐 할 수 있다? 취소나 공사 중지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번하고 몇 번만은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동그라미 7번이 뭐죠? 맨 밑에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관계공사의 중지 등 2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시장우수 구청장 같은 행정청에서 공사 중지 등을 내렸는데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했다 안 하더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 내준 걸 취소하여야 한다. 즉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랍니다. 근데 문제는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부동산권법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건 부동산권법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법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률이 다 그렇게 됐는데 무슨 법만? 농지법만 반대로 써놨습니다. 자기들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한 거의 10년 전에 제가 이 농지법 담당 과정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다른 법률하고 비교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바꿀 용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길래 아니다. 다른 법 볼까? 그래서 몇 개 법률을 예를 들어가면서 다른 법에서는 이럴 때는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취소하는데 니들은 취소할 수 있다 이지를 해놓고 거꾸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건 니들은 취소해야 한다로 되는데 니들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냐? 니들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속임수나 부정한 법을 허가받은 새끼도 그건 취소할 수 있다로 되는 이런 뭔가 니들 말이 무슨 대단히 중요한 거냐 이렇게 다루는 이거는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글쎄요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10년 동안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2번 출제됐던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뭐죠? 농지를 전용을 하고 나면 농지가 그만큼 줄어들었잖아. 그 줄어든 농지를 새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보전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새로 농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시킵니다. 뭐 하는 자에게? 농지 전용을 하는 자들에게 부과시킨다. 쉽게 말하면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 농지 전용 신고한 자 이런 자들에겐 부과시킨다. 그런데 뭐 하는 자한테는 부과하지 않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하는 사람들 있죠. 그 자들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만 썼다 다시 농지로 돌아오는 건 농지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이런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시키지 않고 농지 전용과 관련된 자들에게만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고. 자, 두 번째로서는 부과기준. 근데 그 부과기준은 시험 문제 잘 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개별 공시가에 제곱미터당 30%씩 부과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농지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20만 원 하고 되어 있으면 그 20만 원에 30%니까 얼마죠? 3, 2, 6만 원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만 원씩이나 부과할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산출한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5만 원이야 지금. 그 5만 원을 초과할 때는 6만 원이잖아. 그건 6만 원을 부과하지 않고 그때는 5만 원만 최대 상한선으로 부과한다. 그때는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제곱미터당 예를 들면 원래 개별 공시가가 그게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죠.
그럼 개별 공시지가 10만 원에 100분의 30, 30%는 얼마죠? 3만 원입니다. 그때는 그 제곱미터당 3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농지 전용하는 면적을 곱해서 그 금액을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시킵니다. 그런데 그 3만 원밖에 안 나잖아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20만 원이면 20만 원에 30%면 그때는 3, 2, 6. 그죠? 20만 원에 30%가 3, 2, 6만 원이죠? 그때는 그 6만 원을 부과하지 않고 최대 5만 원까지만 제곱미터당 부과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면적이 넓으면요 금액이 꽤나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자, 납부기한 이번에 나왔는데 그 중에 596페이지 5번 미납자에 대한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일부 개정된 게 그거만 기억하시죠. 자, 납부기한도 하나 기억하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하죠. 그때 그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라는 걸 주심합니다. 옛날에는 농지전용 허가 받아놓고 농지전용 신고해놓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허가 받고 나서는 돈을 안 내버립니다. 이놈 인간들이.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 받기 전, 농지전용 신고하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허가부터 내주고 나중에 돈 받았는데 아니래. 허가 받기 전에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야 허가증 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서 독촉장 발부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거기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원래 내란까지 안 내죠? 그러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됐었는데 바뀌어가지고 납부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그때 독촉장을 발표하는데 어떻게까지 내랍니까?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라고 이렇게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라고 해서 안 냈죠?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그때 그 속에다 뭐라 쓴다? 자, 납부기한 내는 날이죠?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돈 내십시오 라고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돼서 자, 그렇게 독촉장.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빼고 맨 마지막 용도 변경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5년 내에 공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때는 다시 뭐 받아야 된다?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때는 다시 용도 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받고 그보다 이제 공장 같은 걸 지었으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5년 동안은 그 공장으로 계속 쓰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싶으면 시장군수구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승인 안 내줘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내용이 다 끝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공법 심화과정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내용들이 만만치 않고 참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웬만한 시험 문제는 다 커버하겠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다 커버한다는 게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심화 강의는 따라올 수 있는 데까지만 여러분들이 쫓아오십시오. 뭐 다 쫓아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강의가 이루어지죠? 요약 강의 같은 거 또는 합기공 같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요약 강의, 합기공 강의는 반드시 내 거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거 페이지 나오는 그 이제 얇게 나오죠? 그 분야는 최소한 공부하려고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기본서 전체를 못 따라오면 최소한 요약집만은 여러분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강의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